아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지러워서 골프채를 놓쳤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캐디 바꿔. 회장님, 마지막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평생 캐디나 해라 이거자. 골프장 캐디를 깔보던 최은주 회장. 그러다 우연히 본 캐디의 흉터에 심장이 멎는다. 29년 전 미혼모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그녀는 베이비박스에 버렸던 딸의 표식을 확인하고야 말았다. 은밀한 확인 끝에 알게 된 진실은 더 잔인하다. 성공을 위해 딸을 버렸고 성공한 후엔 그 딸을 무시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예린을 돕는다. 하지만 예린은 이상한 행운의 연속에 의심을 품고 추적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질문은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최은주입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 명함이죠. 명함에 박힌 금박 글씨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대한부동산 개발 회장 최은주. 이 6글자를 얻기까지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토요일 아침 인천 송도 프리미엄 골프장 입구에 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차 키를 받아갑니다.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네요. 재벌가 부인들, 대기업 임원 부인들.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23살의 저는 이곳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오고 저녁 8시까지 좌판을 지켰죠. 손은 늘 비린내가 났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그때의 저를 지금 이 골프장 사람들이 본다면 믿을까요? 라커룸에서 골프웨어로 갈아입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옷, 100만 원이 넘는 골프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떨쳐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카트에 올라타고 첫 번째 홀로 향합니다. 동반자는 제약회사 회장 부인과 병원 이사장 부인이에요. 모두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제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합니다. 맨주맵으로 일군 성공이라며 칭찬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 성공 뒤에 무엇을 숨겼는지. 첫 번째 샷을 날립니다. 공이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지자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부러움을 사는 삶. 그런데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갑자기 29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차가운 바람이 불던 밤이었죠. 23살의 저는 생선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미혼모.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족들의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 아이를 키울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안겨주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새벽 저는 아기를 안고 교회 앞 베이비박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아기를 박스 안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때 봤어요. 왼쪽 팔뚝 안쪽에 초승달 모양의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간호사가 말했죠. 초승달 흉터. 그게 제가 딸에 대해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박스 문을 닫고 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쳤죠. 그 죄책감에서, 그 가난에서, 그 처절한 현실에서. 이후 29년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생선 장사로 모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재개발 붐을 타고 성공했죠. 작은 중개소가 법인이 되고 법인이 개발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수백억 원대 건물주이자 회장입니다. 하지만 딸을 찾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찾으면 뭐합니까? 그때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제가 되돌아올 텐데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딸도 저도. 그렇게 저는 과거를 묻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배정받은 캐디가 새 얼굴이네요. 젊은 여자 캐디입니다. 이름표를 보니 강예린이라고 적혀 있어요. 29살쯤 돼 보이는데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골프백을 매는 자세부터 영 서툴러요. 티잉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제약회사 회장 부인이 먼저 샷을 날리고 병원 이사장 부인이 두 번째로 칩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캐디에게 손짓했습니다. 드라이버 주세요. 예린이 골프백에서 클럽을 꺼내는데 손이 떨립니다. 제게 건네면서 클럽 헤드가 제 신발에 살짝 부딪혔어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사장 부인이 옆에서 피식 웃는 게 들려요. 창피합니다.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괜찮게 날아갔지만 기분이 별로예요. 두 번째 홀로 이동하면서 예린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클럽 좀 조심히 다뤄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예린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세 번째 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페어웨이 샷을 하려는데 예린이 8번 아이언을 건넵니다. 받아서 보니 뭔가 이상해요. 지금 여기서 8번을 쓰라고요? 거리가 140야드인데?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7번이요. 7번도 아니고 9번이죠. 바람도 생각 안 해요? 동반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 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는데 그린을 살짝 오버했습니다. 예린 때문입니다. 6번째 홀쯤 됐을 때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린이 또 그린 라인을 잘못 읽어준 거예요. 제 공이 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제대로 배우긴 한 거예요? 오늘 처음 골프장 나온 거 아니에요? 예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안하다고만 하면 뭐해요.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일하면 평생 캐디나 하겠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뭔가 찔렸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지적받는 게 당연하죠. 저도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질책을 들었는데요. 9번째 홀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사장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주 씨, 캐디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내고 여기 오는데. 그래도 애가 새로 들어온 것 같던데. 좀 봐줘요. 저는 대답 대신 음료수만 마셨습니다. 봐준다고 실력이 늘까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냉정하게 일 못하면 잘리는 거죠. 후반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2번째 홀에서 제 드라이버 샷이 제대로 맞았어요. 공이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기분이 조금 풀렸죠.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앞에서 걷는 예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순간 29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 때 손님들한테 욕먹고 주저앉아 있던 그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달라.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15번째 홀, 파3였습니다. 티샷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골프백이 필요했어요. 예린에게 손짓했습니다. 백 좀 이리 가져와요. 예린이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방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뭔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예린이 골프백을 들어 올리려고 양팔에 힘을 주는데 캐디복 소매가 팔꿈치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왼쪽 팔뚝 안쪽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손에 쥔 클럽이 떨려요.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초승달 흉터가 한둘인가.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예린의 팔을 쫓습니다. 예린이 골프백을 메고 돌아서는데 소매가 다시 내려와 흉터를 가려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약회사 회장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제가 티박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나 봐요. 아, 네. 괜찮아요. 샷을 했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29년 전 베이비박스에 넣었던 그 아이. 왼쪽 팔뚝 안쪽에 초승달 흉터. 그게 제가 딸에 대해 기억하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아이가 여기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요. 혹시, 정말 혹시.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에게 캐디피를 주면서 슬쩍 물었어요. 팔에 흉터 있네요. 어릴 때 다쳤어요? 예린이 자기 팔을 내려다봅니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제 머리를 강타합니다. 예린이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초승달 흉터, 고아원, 왼쪽 팔뚝 안쪽. 모든 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새벽 4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골프장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다음 주 예약을 잡았습니다. 캐디 지정란에 강혜린이라고 적었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비서가 두세 번 불렀는데 듣지 못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미안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예린 생각뿐이에요. 그 흉터, 그 모양, 그 위치, 틀림없이 똑같았어요. 수요일 참을 수 없어서 골프장 지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 VIP 회원이라 지배인과는 친한 사이예요. 최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주에 배정받은 캐디 있잖아요. 강혜린. 그 친구 언제부터 일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조여와요. 한 달 전에 입사했네요. 신입이라 아직 서툴죠? 혹시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어떻게 되죠? 29살이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9살. 29년 전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제가 아이를 낳은 그 해, 목요일 저녁 회사 인사팀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골프장 직원 중 한 명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인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 예린의 이력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강혜린, 생년월일 1996년 11월 23일, 출생지 서울시 성북구. 손이 떨립니다. 11월 23일. 제가 아이를 낳은 날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넣었던 그날 새벽. 이력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학력 성북고아원 부설 중학교 졸업, 특이사항 고아원 출신, 보호자 없음. 고아원, 성북고아원. 제가 아이를 놓고 온 교회 바로 옆 고아원이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숨이 막힙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쳐요. 생년월일, 고아원, 그리고 그 흉터.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토요일 아침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라운드를 예약했어요. 동반자 없이 예린과 단둘이. 클럽하우스에서 예린을 만났습니다. 예린이 공손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라운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린의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나? 아니면 저를? 첫 번째 홀로 이동했습니다. 티샷을 준비하면서 슬쩍 예린을 관찰했어요. 예린이 골프백을 정리하는데 소매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때 봤어요. 왼쪽 팔뚝 안쪽에 초승달 흉터. 이번엔 확실히 보였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정확히 일치해요. 29년 전 그 아이의 흉터와 똑같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클럽을 쥔 손에서 땀이 흐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샷이나 할게요. 공을 쳤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거든요. 라운드 내내 예린을 지켜봤습니다. 걷는 모습, 말하는 투, 웃는 표정.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해요. 어쩌면 제 딸이 저렇게 자랐을까? 아니야, 아직 몰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이 샤워하러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의 사물함 위치를 확인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사물함 옆 화장대에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 사용한 빗이에요. 거기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휴지에 싸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DNA 검사, 친자 확인, 익명 검사, 여러 병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을 선택했어요.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고 했죠. 월요일 이른 아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검체를 가져오셨나요? 휴지에 싼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제 것과 비교해달라고 했죠. 의사는 제 구강 상피세포도 채취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불안함을 어떻게 견디죠? 그 주 내내 지옥 같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잠잘 때도 예린 생각뿐이에요.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그럼 어떡하죠? 금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최은주 회장님 맞으시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은주 회장님 맞으시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저는 회장실 의자에 앉은 채 숨을 참았어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땀으로 미끄러집니다. 말씀하세요. 친자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나요. 의사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들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 손이 덜덜 떨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99.9% 확실하다고 했어요. 강혜리는 제 딸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이 빙빙 돌아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내가 내 딸을 그것도 모르고 지난주 골프장에서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못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일하러 왔어요? 부모가 뭘 했길래 이 모양이에요? 평생 캐디나 하겠네요. 부모가 뭘 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친딸에게 딸을 버린 건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에 매달렸어요.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물 자국, 번진 마스카라. 이게 100억대 자산가의 모습인가요?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얼굴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겁한 엄마의 얼굴입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9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베이비박스 앞에 선 23살의 저. 차가운 새벽 공기. 작고 빨간 아기. 왼쪽 팔뚝에 초승달 흉터. 그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 죄책감에서, 그 가난에서, 그 책임에서, 그리고 29년 동안 성공만 쫓아달렸죠.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과거를 지우려고 그 죄책감을 묻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안 지워지네요. 제가 버린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모욕하고 깔보고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떠올라요. 골프장에서 제 핀잔에 고개 숙이던 모습. 미안하다고, 조심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 딸이 저한테 사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엄마한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29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버린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한참을 울고 나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예린에게 가서 말해야 하나요? 사실은 내가 내 딸이야.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죠? 29년 전 너를 베이비박스에 버렸어. 그리고 지난주에 너를 모욕했어. 부모가 뭘 했냐고 물었잖아. 그게 바로 나였어.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워요. 예린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증오할까요? 당연하죠. 증오받아 마땅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예린의 이력서 사본이 있어요.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성북고아원 출신. 보호자 없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눈에 보이네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대학도 못 가고 20대를 온통 일하며 보냈겠죠. 저는 그동안 뭘 했나요? 돈 벌고 명품 사고 골프장 다니며 잘난 척 했어요. 이력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없었어요.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속죄? 직접은 못하더라도 딸을 도울 수는 있잖아요. 몰래라도 멀리서라도.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급여 인상, 주거 지원, 생활비 보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제 이름은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익명으로, 조용히, 흔적 없이. 골프장 지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좀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회장님. 강예린 캐디 급여를 2배로 올려주세요. 제가 차액을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단 예린이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회사 방침이라고 하세요. 지배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의아했겠죠. 하지만 오래 거래한 VIP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은 주거 문제예요.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에 예린의 주소가 있었죠.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동산 앱을 켜서 그 건물을 검색했습니다. 매매 가능한 건물이네요. 건물주에게 연락했어요. 가격을 물어보니 20억 원이래요. 흥정도 없이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월세를 면제해달라고 했죠. 새 건물주의 방침이라고 하라고요. 이것도 부족해요. 더 해줄 게 없을까? 병원, 교통, 생활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린이 아프면 병원비를 대주고 자전거가 낡았으면 새 걸로 바꿔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래요. 저는 예린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네요. 예린아, 미안해.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돕고 싶어. 멀리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조용히 들키지 않게 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골프장 지배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예린 씨한테 급여 인상 통보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입인데 왜 급여를 올려주냐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냥 실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 성공입니다. 수요일 아침 예린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20억 원짜리 건물이 제 명의가 됐죠. 전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예린에게 월세 면제 통보를 해달라고요. 새 건물주의 방침이라고 하라고 했죠. 건물주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순순히 따랐어요. 목요일 저녁 예린이 월세 면제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프장 동료 캐디가 SNS에 올린 걸 봤어요. 우리 예린이가 복 터졌어요. 월세가 공짜래요. 댓글에 예린의 답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글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습니다. 직접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어요. 금요일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골프장 직원 라커룸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예린이 감기에 걸렸다고요.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돼서 약국에서 그냥 약만 사 먹으려 한대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남의 한 내과 원장이 제 대학 동기예요. 전화를 걸었죠. 부탁 하나만 들어줘. 강예린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내 계좌에서 빼줘. 단 본인은 모르게. 익명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해. 동기가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사연이야? 내가 이런 부탁을 하다니.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토요일 아침 예린이 그 병원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기약을 처방받고 진료비를 내려는데
직원이 익명 후원으로 이미 결제됐다고 했대요. 예린이 어리둥절해하다가 감사하다며 여러 번 인사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엄마. 돈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이 무능한 엄마. 다음 주 화요일 골프장 주차장에 새 전동 자전거를 갖다 놨습니다. 예린이 타고 다니는 낡은 자전거를 새 걸로 바꿔준 거예요. 메모를 붙였죠. 수고하시는 강예린 캐디님께 작은 응원입니다. 마이너스 익명의 누군가. 다음 날 예린이 그 자전거를 발견했대요. 골프장 직원들이 다 모여서 구경했다고 해요. 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전거를 어루만졌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고아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적 없을 딸. 29년 만에 제가 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엄마가 할 일인가요? 멀리서 돈이나 대주고 물건이나 사주고 진짜 필요한 건 안아주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 주 주말 라운드에서 예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린이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한 척 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카트에 올라탔죠. 예린이 제 골프백을 조심스럽게 싣는 걸 봤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능숙해진 것 같아요. 라운드를 하면서 예린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급여도 올랐고, 월세도 면제됐고, 병원비도 안 나가고, 새 자전거도 생겼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휴식 시간에 다른 캐디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정말 이상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누가 날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하죠. 지난주에 모욕했던 사람이 도와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죠. 18번째 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에게 캐디피를 주는데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주변에 익명으로 선행하시는 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죠. 왜요? 요즘 제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요. 급여도 올랐고, 월세도 면제됐고, 병원비도 누가 내줬고, 자전거도 새 걸로 생겼어요. 누가 절 돕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좋은 분이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있으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예린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곧 알아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죠? 백미러로 골프장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동료 캐디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멀리서라도 계속 시동을 걸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정체가 들키면 안 돼요.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딸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에게 계속 익명으로 도움을 줬어요. 겨울옷도 사주고 영양제도 보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줬죠. 모두 흔적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예린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골프장 라커룸에서 예린과 동료 캐디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린아, 요즘 완전 복 터졌다며? 급여 오르고 월세 면제되고 병원비도 안 나가고. 동료 캐디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너무 신기해. 누가 나를 돕는 것 같은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거 아냐?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명이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예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웃기지 마. 나 진짜 찾아보려고. 이 은인이 누구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찾는다고요? 안 돼요. 들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으려고? 단서라도 있어? 있지. 하나씩 모아봤어.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캐디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화장실 칸에서 숨도 못 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월세 면제부터 파봤어.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주인이 면제해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등기부 열람했어. 대단하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최은주라는 사람이야. 한 달 전에 20억 주고 샀대. 최은주. 제 이름이 예린 입에서 나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은주?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검색해봤어. 대한부동산개발 회장이래. 그리고 예린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 골프장 VIP 회원이야. 뭐? 진짜? 응. 회원 명단에서 확인했어. 최은주 회장. 거의 매주 오시는 분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들켰어요. 예린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그 회장님이 너를 돕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병원도 알아봐야 해. 다음 날 예린이 제 동기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익명 후원자가 누구냐고 물었대요. 직원은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린이 끈질기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냥 힌트만 주세요. 제발이요. 직원이 딱한 마음에 살짝 귀띔했답니다. 골프장 회원이라고. 그것도 여성 회원이라고. 동기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은주야, 그 친구 왔다 갔어. 내가 후원자라는 거 거의 눈치챈 것 같던데.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곧 들킬 거예요. 수요일 골프장 주차장에서 예린을 마주쳤습니다. 예린이 제게 다가왔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 죄송한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제 건물주가 회장님이신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했습니다. 건물주요? 내가 왜요? 아니,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서요. 제가 사는 건물 주인이 회장님 성함과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최은주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흔한 이름이 아니죠. 예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예린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예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계속 파고들 거예요. 영리한 아이니까요. 제 딸이니까요. 목요일 아침
비서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회장님, 골프장 지배인한테 연락 왔어요. 강예린 캐디가 급여 인상건에 대해 물어봤대요. 누가 지시한 거냐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회사 방침이라고 했대요. 근데 예린 씨가 믿지 않는데요. 신입인데 왜 급여를 올려주냐고 계속 추궁했답니다. 알겠어요. 잘 처리하라고 해요.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린은 진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린의 SNS를 몰래 봤어요. 예린이 동료에게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골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 생겼어. 급여 인상도, 월세 면제도, 병원비도, 자전거도. 우연일까? 아니야. 분명 골프장 회원 중 한 분이야. 그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예린이 정답에 거의 도달했어요. 토요일 라운드 때 예린이 평소와 달랐어요. 제 얼굴을 자주 쳐다봤어요. 관찰하는 눈빛이었죠. 12번째 홀에서 예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자선 사업 같은 거 하세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분 같아서요. 별로 안 해요.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라곤 예린 돕는 것뿐인데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예린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멈춰 섰습니다. 뭔가요? 예린이 깊게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키다리 아저씨가 회장님이신 거 알아요. 아니, 확신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까요? 착각이에요. 난 당신을 도운 적 없어요. 차갑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봤어요. 예린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키다리 아저씨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요. 월요일 아침 골프장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회장님, 예린이가 요즘 이상해요. 계속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조사요? 회원 명단도 들여다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요. 회장님 이름도 자주 검색하더라고요. 식은땀이 났어요. 예린이 본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거예요. 화요일 비서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회사 로비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회장님 면담을 요청했어요. 누군데요? 강예린이라는 분인데요. 골프장 캐디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린이 회사까지 찾아왔다고요? 안 만난다고 해요. 바쁘다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 예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어딘가로 걸어갔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이니까요. 수요일 저녁 예린의 SNS를 또 봤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 맨주먹으로 성공한 최은주 회장. 29년 전 재래시장 생선 장사로 시작. 기사 속 사진을 보니 너무 젊었다. 20대 초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린이 제 과거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골프장 지배인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예린 씨가 구청에 다녀왔대요. 구청요? 왜요? 베이비박스 기록을 열람했대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의 기록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예린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신의 출생 기록을요. 그리고 회장님 출생지도 알아냈대요. 같은 성북구라고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예린이 다 알아낸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금요일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북고아원 원장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예린이 연락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아, 최 회장님. 마침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예린이라는 분이 어제 다녀가셨어요. 자기 출생 기록을 보여달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을 보여줬죠. 29년 전 11월 23일 새벽 교회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 왼쪽 팔뚝에 초승달 모양 흉터 있음. 그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초승달 흉터. 그 단어가 원장 입에서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예린 씨가 그 흉터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더라고요. 혹시 침모도 같은 흉터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침모 정보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린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침모가 절 찾고 있었나요? 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린이 거의 다 알아낸 거예요. 이제 친모가 누구인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죠. 토요일 아침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예린과 마주쳐야 해요. 피할 수 없었어요. 클럽하우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예린이 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예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펼쳐 보이더군요. 이거 회장님 옛날 신문 기사예요. 29년 전 성북구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출생 기록이에요. 29년 전 11월 23일 성북구 교회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어요. 예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같은 날, 같은 동네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요? 예린이 왼쪽 팔을 걷어 올렸어요. 초승달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제 흉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이 흉터를 보고 친모가 절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숨을 참았어요. 다음 말이 두려웠어요. 회장님, 2주 전에 제 팔을 보셨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달라지셨죠. 갑자기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회장님, 어머니 성함, 아버지 성함, 형제자매. 모두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29년 전 기사에는 혼자 사셨다고 나와요. 말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린이 모든 걸 다 파헤친 거였어요. 회장님, 혹시 29년 전에 아이를 낳으셨나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11월의 바람. 29년 전 그날 밤처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으셨나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이 흉터를 기억하시나요? 예린이 다가왔어요. 가까이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회장님이 제 엄마세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회장님 표정이 답이에요. 예린이 뒤로 물러섰어요. 비틀거렸죠. 그럼 지난주에 절 모욕하신 그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부모가 뭘 했냐고. 평생 캐디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저를 버리고 성공하고 다시 만났는데 모욕하고. 왜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흉터를 보고서야 알았어.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몰래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엄마라고 해야 할지. 예린이 주저앉았어요. 주차장 바닥에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요. 미안해, 예린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29년간 쌓인 눈물이었어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그냥 울기만 했어요. 29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죠.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예린이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기죠.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봐요. 저도 일어났어요. 예린을 따라 클럽하우스 뒤편 조용한 정자로 갔죠.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내가 편한 대로 해. 예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29년을 고아원에서 자라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겨우 만났더니 모욕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친엄마였고 또 키다리 아저씨였고 뭐가 편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왜 베이비박스에 넣으셨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했어. 23세 미혼모가 됐는데 시장 좌판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었어. 너를 키울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 가족들도 다 등 돌렸고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야. 내가 키우면 너도 나처럼 비참하게 살 것 같았어. 차라리 좋은 집에 입양되면. 예린이 웃었어요. 웃음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좋은 집에 입양이요? 전 입양 한 번 못 갔어요. 18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좋은 집 아이들이 다 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검정고시 봤어요. 숨이 막혔어요. 제가 바랐던 삶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럼 알았으면 찾으러 오셨을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때의 저는 성공에만 미쳐 있었으니까요. 침묵이 또 흘렀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요.
예린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흉터를 보기 전까진 내가 내 딸인 줄 전혀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예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제일 많이 상처 준 사람이 동시에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밉고 고맙고 증오하고 싶은데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이야, 이런 감정. 두 사람 다 울고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딸인 줄 알았으면 그때 말씀하시지. 무서웠어. 내가 날 증오할까봐. 당연히 증오하겠지. 버린 엄마잖아. 거기다 모욕까지 했으니. 그래서 몰래 도와주신 거예요? 속죄하고 싶었어. 직접은 못하더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어. 예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찾으면서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아니, 엄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절 도와주셨는지. 눈물이 또 났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예린이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났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생각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예린이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어요. 근데요. 응? 감사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예린이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천천히요. 서로 천천히 알아가요. 며칠 후 예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밥 한번 먹어요. 엄마. 마지막 단어를 보고 울었어요. 엄마. 29년 만에 처음 들은 호칭이었어요. 토요일 작은 한식당에서 예린을 만났습니다. 둘 다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 이야기도요. 예린은 말했어요. 당장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지만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거면 충분했어요. 2달 후 저는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게 딸이 있다고, 29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이사들은 놀랐지만 축하해줬어요. 예린은 캐디를 그만뒀어요. 제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1년 후 예린의 대학 입학식에 갔습니다. 예린이 제 팔짱을 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나야. 다시 만나줘서. 그날 오후 둘이서 골프장에 갔어요. 이번엔 모녀로요. 예린이 서툴게 클럽을 잡았고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줬죠.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며 예린이 웃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어요.